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뒤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출석은 여전히 고심하고 있지만 정해진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응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절차를 따르고자 하는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장 토요일에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을 건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에 맞는 건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요구에 응할 생각은 있지만 대통령 측과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서울교대역 부근에 사무실도 구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수사와 탄핵 영역을 나눠 변호인단을 따로 짤 계획인데 조만간 출석과 소환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최고의 법률가였다며 탄핵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탄핵 법정에 설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으로 내란죄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을 세 갈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문 역할을 맡은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사회적 충격을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정권 찬탈이나 반란 목적이 없고 활동도 아니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의 성격이 다르다며 변호인단도 따로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최고의 법률가였던 만큼 탄핵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스스로 변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국면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선고된 이후에 검찰 수사를 받았고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참여 의지를 비친 만큼 내란죄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에선 내란죄 자체를 부인하고 탄핵 법정에선 계엄을 결단하기에 이른 정치적 배경을 설명하며 방어 전략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출석 요구서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2차 소환 통보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에 직접 전달하려던 시도는 물론 우편 전달도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보낸 출석 요구서 우편은 미배달 상태로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치 거부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내일 공수처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공조보는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출석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출석 요구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수처장도 적법한 다음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체포하란 말이에요. 적법한 출석 소환에 지금 수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경찰 등이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상황에 대해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아직 대통령 신분인데 오라고 한다고 가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에 나서고 있다며 기관끼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를 둘러싼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사이 속도 경쟁은 불붙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며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현재 3명의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를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모두 채우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임명권이 없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탄핵을 늦추어 보려는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발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청문회 일정에 합의가 안 됐다며 선을 그은 데 이어 이번엔 임명 자체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빈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3명 공석, 즉 6인 체제로 탄핵안을 심리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파면되기 전까지는 절차상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들며 민주당도 당시 임명권 행사를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당장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대통령 지명 몫인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거였고 지금은 국회가 추천해 올린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특히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만 윤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꼼수가 아니냐며 내란 수계를 구하기 위해 구질구질하게 절차를 늦추려 하지 말고 탄핵 심판 공정성을 위해 9인 체제를 갖추는 데 어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역시 전국 수습 방안 논의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김정원 헌재사무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주심을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심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야는 여기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2개의 특검 법안이 법제처에 접수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대상입니다. 관심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제2요구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행사돼야 하는데 두 특검 법안의 경우 내년 1월 1일이 시한입니다.
먼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는 법안들도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데다 윤 대통령이 김여사 특검법에 세 차례 제의 요구를 행사한 만큼 두 특검법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농업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예산안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2요구권은 위헌적 법률과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법안의 시행을 막아왔습니다. 낙법들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거부권 남발 정치에 더해 계엄 사태까지 이미 한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제라도 중립적으로 국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권의 이목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쏠리는 가운데 제2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여야 갈등은 다시 한번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되는 행렬이 담긴 영상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안가 회동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저녁 7시 31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방향에서 검은색 차량이 줄지어 나옵니다. YTN 취재진이 단독 확보한 영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 관용차와 경호차량 행렬로 추정됩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부른 이른바 안가 회동 직후입니다. 저녁 7시 20분쯤 도착했다는 조 청장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동 이후 불과 10여 분 만에 대통령이 안가를 떠난 겁니다. 안가 회동은 경찰 특수단이 지휘부를 구속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할 수 있게 된 결정적 단서입니다. 경찰은 당일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안가와 주변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안가에서 대통령이 두 청장에게 줬다는 계엄 지시 문건도 스모킹건으로 꼽힙니다. 국회와 민주당사, MBC를 포함한 언론사 등 접수해야 할 기관 등이 적힌 A4 한 장짜리 문건인데 조지호 청장은 찢어버렸다고 진술해 행방이 묘연합니다. 공조보는 이 문서를 찾기 위해 조 청장 공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조 청장이 6차례 대통령과 통화한 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일단 불발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에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였던 참석자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냐는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증거를 없앤 게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구속되면서 검찰이 계엄 당시 동원된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습니다. 박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모든 정치 활동을 그만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는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맡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상실을 구성한 노력을 집중했던 걸로 기억. 박 전 사령관 구속으로 계엄 당시 동원된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 검찰은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 이외에 사전 모의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지난 11월쯤부터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된 과정 등 구체적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45년 만에 육군 참모총장이 재임 중에 구속되면서 군 내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맞물리며 지휘부 대행 체제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12.3 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재임 중에 구속된 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사태 이후 45년 만입니다. 이로써 수사가 진행 중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제외하고 수도 방위사령부를 비롯한 계엄 핵심 장성급 간부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군 인사법에 따라 구속된 인사들은 보직 해임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장성급 군 직위에는 추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직 해임을 위한 절차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방부 장관 인사까지 불투명한 상황. 군 관계자는 군에서 1, 2위 서열 모두 보직 공백이 발생한 만큼 상당 기간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원된 계엄군은 사병을 포함해 최소 1,5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방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도 약 1,500여 명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직에서 이탈한 육군을 중심으로 계엄에 연루된 장성급 간부 별 개수로만 17개 이상 연쇄 자리 이동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계엄 임무에 종사한 영관급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45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뵈니까 벌써 2주가 지났다는 걸 실감하네요. 맞습니다. 2주 전에 방송하다 비상계엄을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2주지만은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늘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한 이제 기자들 만나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첫 일성이고 또 일반론적인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네. 그게 또 상당히 또 근거가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 헌법을 이제 배웠지만. 헌법에서 있던 이런 어떤 비상계엄, 국가 어떤 기본권에 대해서는 대통령만의 어떤 고유 권한이고 네. 이것을 판단하는 어떤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을 좀 물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장 대가이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 같은 분도 최근에 어떤 칼럼을 통해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것 중에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가 된 경우는 없다. 예. 그리고 또 2020년도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의회 폭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폭도들이 상당히 이제 캐피털로 막 진입을 하고 그때 난리가 났고 예.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일어나라고 봉기하라고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 대법원에서 예.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 어떤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어떤 것도 했습니다. 예. 이 내란죄라는 게 목적범인데 즉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이제 그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목적이라는 입장이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산업기술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하면서 보니까 이 목적범을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낸 게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폭동이라는 개념인데 이 폭동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치안이라든지 완전히 권력을 완전히 차지하는 그 정도였던 개념을 폭동이라고 대법원 판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헌 혼란의 어떤 목적임이 입증이 돼야 되고 또 폭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고 예.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면 탄핵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데 중대한 헌법상 그리고 법률의 어떤 위배 대상이 되는 거냐 이런 네. 어떤 논리가 되는 거죠. 예, 신 의원님. 네. 이 설명을 들으면 국민들께서 매우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대한민국을 정말 위기에서 구출은 못할 망정 오히려 위기를 조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국민들이 그날 현장에서의 국회를 어떻게 기능을 마비할 것인지 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계엄군의 행태 이것을 사실 지금 추자 중이긴 하지만 정치인들을 끌어내 의견 정족수 150명 안 되잖아. 이런 방식으로의 오더를 냈었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를 어떻게 이게 내란죄가 안 되고 뭐 폭동이 아니다 그런 뭐 아무리 아전 인수격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가는 구구 지지자들만 예.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도 않았고 절차적인 형식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온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심의 과정들이 5분 만에 끝났고 대통령은 2분 정도 있었다는 거 알고 있고 회의록이 있지도 않고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상계엄의 요건이 마치 야당이 그런 뭔가 폭주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유도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에서 앞으로 이제 탄핵 수주가 된 만큼 제대로 법리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 이건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이렇게 다툴 예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변호인단이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 그 법정에 설지 이게 참 관심입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네. 그리고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좀 생방송을 좀 해달라. 그렇게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좀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직위를 내려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가겠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좀 의사의 어떤 표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변호인이 좀 대리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대통령의 어떤 진정한 어떤 뜻이 전달되지 못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의 두 번의 어떤 탄핵 사례와는 다르게 대통령만이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해야만 되는 어떤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좀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생중계는 결정되지 않다면 생중계가 결정된다면 국민들도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오히려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생중계까지 요청을 했다면 일단 뭐 그 헌재에서는 녹화를 해서 보낸다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그랬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생중계를 원했다면은? 윤 대통령님 지금은 약간의 지금 현실 인식에 뭔가 부조화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2.12 담화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였었는데요. 오늘의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후에 입장문 나온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우선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국의 안보, 국민 안정, 불가피한 비상계엄이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방식도 있고 야당의 뭔가 광란의 칸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탄핵 복주, 입법 복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경고성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때도 긴 시간 동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관계도 많이 틀렸었고요. 팩트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야당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선거의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냐?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 전문가이다. 예. 내가 나를 스스로 변화하는 게 가장 가능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의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보면서 하면 할수록 사고와 사건, 국민 불신이 생기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뭔가 생중계가 되던 아니면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하시던 예.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았지? 정말 2년 반 동안의 지옥이었고 꼭 탄핵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현장과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단 보니까 지금 오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이제 합류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고 또 석동현 전 민주평통사무처장은 지원 역할을 직접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런 정도만 지금 나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갈래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변호인단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는 지금 현재 경찰, 검찰 등의 어떤 수사 어떤 측면에서 변호인단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에서 있던 변호인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또 코디네이터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동현 처장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지원의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슈 그리고 수사 이슈 이렇게 대응해서 이제 변호인단을 좀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규모가 커질 것 같아요. 변호인단 구성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어떤 극과 극의 어떤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네.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어떤 그 좌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그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큰 로펌에서는 사실은 좀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어떤 직간접적인 좀 인연이 있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인연으로 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연이 있다고만 이게 막 이게 또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실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경륜을 갖춘 어떤 분들로 변호인단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빨리 쉽게 구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출석 요구서도 날아오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헌재가 보낸 탄핵안 의결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탄핵 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형적인 시간 끌기의 모습인데요. 지금 헌재에서도 지금 인편이랑 그리고 우편이랑 전자 문서로 모두 다 송부를 했는데 예. 지금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헌재 탐핵 심리가 지연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정도거든요. 지금 네. 보면은 송달받은 이후에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윤 대통령이 제출을 해야 그러면 이제 23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네. 그래야지 변론 준비 기일에 진행이 그 예상대로 되는 것인데 네. 우선은 지금 2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18명 정도였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 12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변호인단을 크게 꾸려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은 정말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뭔가 변론을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번에 지금 변호사로 같이 합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 위기로 빠뜨린 대통령을 변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담감이 네. 상당히 있고 고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검찰 특수통 출신의 김홍일 전 위원장이 지금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의 공조수사단과 검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검찰에 아무래도 윤석열 라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선택적으로 수사를 받고 쇼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은 검찰 출신의 변호인단이 합류되면서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명성 행정관이라고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인데 이분도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은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네. 한번 해본 어떤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변호인단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이제 탄핵 이게 당시에도. 탄핵 시의 어떤 그런 어떤 변호 경험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합류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좀 전에 우리 그 신 의원께서 뭐 시간을 끈다 하는데
아니 그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이 국회에서 소추 의결이 됐습니다. 네. 소추 의결이 돼가지고 이제 변호인단 구성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시간을 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린 식으로 지금 침대 축구를 통해서 재판 지연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완전히 전매특허 18번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시간을 끌어서 공직선거법 1심에 1년 징역형을 받아서 항소심 그 항소장을 보낸 지가 언젠데 네. 그것도 수령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항소심 그 법원에서 기다리지 못해 공시송달을 오늘 하는 걸로 결정 안 했습니까? 야, 침대 축구의 전문가가 지금 시간을 끈다고 이야기하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 국민의힘은 항상 기승전결 이재명으로 끝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은 스케일도 다르고 대한민국 위기를 얼마나 노출했는가에 대한 국제적 망신까지도 했을 때는 비교할 급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가결 직전에 최명성 법률비서관, 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정말 법리적인 다툼을 할 때 경험이 있었던 탄핵의 경험이 있는 이 대상을 변호인단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주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의 그런 직위를 활용해서 악용한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례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민주당이 초반부터 빠르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빠르게 하냐라고 계속 하루하루 잡아 끌면서 지연했던 것들이 이런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상당히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사례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관을 비서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이야기하는 탄핵 것은 직전에 왜 비서관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승진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이따가 얘기 나오겠는데요. 헌재위원회 주심 재판관의 또 처형을 또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들 개인적인 그런 법 리스크를 뭔가 사익을 이용해서 그런 대통령식의 직위를 이용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홍석준 의원님 지금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뜨겁게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미안해해야 국민의 힘으로서의 제대로 된 건전한 보수의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관 지금 구성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9명의 정원인데 그중에 이제 3명이 공석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가 이 공석인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또 맞서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거리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지금 맞서 있는 그 핵심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연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냐? 바로 이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는 탄핵이 되거나 사망 시, 그러니까 자리에 없는 것이죠. 권리가 아니라 지금은 직무정지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게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의 논리.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적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의 바닥입니다. 저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이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임명 절차만 밟아라.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회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과 임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임명권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100%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이런 어떤 청문회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임명을 못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민주당 몫으로 예를 들면 최민희 지금 그 위원장 추천을 해도 법제처에서 이런 법적인 어떤 요건, 결격 요건 때문에 임명하는 걸 계속해서 미루어온 그런 어떤 직접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네. 만약에 대통령께서 뭐 그렇지 저는 않다고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소추가 인용이 돼서 거리가 되면 네. 권한 대행은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리가 이전인 심리가 직전인 지금 현재 직무 정지가 돼 있거든요. 예.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 권한 대행은 특히나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 기능 밖을 못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요 어떤 공직자를 임명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어떤 법을 많은 어떤 예산의 어떤 부담을 가지는 이런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거, 그리고 어떤 외교라든지 군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현상 변경적 주요 어떤 정책 결정입니다. 그런데 장관조차도 한 명도 임명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건 한다, 이건 못 한다, 그게 정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불행하지만 세 번째 지금 이제 탄핵 국면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관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1월 달에 당시에 이선의 재판관에 대해서 박한철 헌법소장 후임으로 한교안 그때 직무대행이 임명을 하려고 하니 민주당에서 추미애, 우상호 등등의 기라성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한철 재판관을 박한철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나가는데 그렇죠, 그 후임 그렇죠, 임명을. 그렇죠. 그게 누구 몫이냐면은 대법원장 추천 몫입니다. 대법원장 추천 몫.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결정이 돼서 거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을 4월 달에 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중요한 관례가 이제 딱 확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는 안 된다 했다가 지금은 또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일관성에서 진짜 어긋나는 위배되는 그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행 때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케이스가 2명이어서 박한철 재판관이 있었고 이정미 재판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들 거기서 이 케이스에서는 되고 이 케이스에서는 안 되고 서로 유리한 케이스를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지금 사실관계가 달라서 좀 YTN에서 팩트 정정해서 뉴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못된 사실을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우선은 헌법 제71조에 보면 대통령의 거리와 사고 시에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와 사고 시. 근데 권성동 대표는 거리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성동 대표가 헌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구나라고 이 상황에서 깨달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헌재 추천 3분 지금 인사청문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서면 답변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그런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사고 상태다. 사고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 헌재가 임명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3분, 특히 조한창 저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추천 분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박한철 헌재 소장 이 부분이 대통령 몫입니다.
대통령 목의 추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런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추미애 의원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2017년에 권성동과 2014년에 권성동이 180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에 대법원장 지명을 하는 것이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왜? 예.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이것은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네. 국회가 추천이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임명권에 해당될 수 있어서 그래서 추천이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예. 특히 헌재 위원이 지금 6명인데 6명 중에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지금 탄핵 소추가 가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9명을 위원으로 해서 예. 그 다양한 그 한 명 한 명의 그런 법리에 대한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이고 예. 또한 그 한 명의 위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헌재를 복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조차가 국민 공감대를 얻기가 그럼 힘들 조금 것이라고 정리하고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할 텐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이 권리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권리와 사고를 이제 말씀하셨고요. 권리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누가 추천하는 인사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했던 예전에 2017년에 박한철 재판관은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거고, 지금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거죠. 두 가지 사고 상태 그리고 그런 기계적인 추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제가 헌법이나 법은 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법 조문을 일부러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예. 대통령이 이제 거리되거나 사고, 방금 사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는 게 지금 이런 사고가 아니고, 거리라는 거는 어떤 법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고, 사고라는 건 재판이라든지 육체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대통령이 사실상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제 심판이 진행 중인, 어쨌든 그 사고도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겠네요. 그 사고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항, 즉 신분을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사고라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겠고, 예. 이건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을 누가 하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떤 논쟁의 어떤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그런 재판관의 목까지도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사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헌재위원으로 추천된 전문가 법조계에서 세 분 모두 그렇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추천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저는 전달만 했을 뿐이고요. 예. 오늘 추미애 의원이 명확하게 입장냈습니다. 내가 그때 반대했던 거는 이 대통령 목의 추천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네. 어쨌든 앞서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헌재에서는 가능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가 상당히 또 관심이 됩니다. 여야가 이제 상당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임명관자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예.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도 헌재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대표 역시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여당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 받으시는 입장에서 현재 탄핵 정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송금 재판을 불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고의 지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벌써 2차례나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룬다면 바로 자기 모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헌재에서 온 서류를 받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 역시 항소심 개시를 위한 통지서를 수령을 안 했다. 이것도 역시 재판 지연이라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빠르게 송달을 받고 그리고 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또 국민적으로 판단받을 때 그리고 앞으로 뭐 조기 대선이 있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할 때 더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재판 지연 침대 축구는 뭐 어제 오늘이 아니죠.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대장동 재판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계속 불출석을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 그 이제 통지장을 받지 않아서 법원이 이제 공식송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대북 지금 송금 같은 경우는 또 재판부 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뭐 했냐면은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재배당 신청을 했음에도 현재 재판부가 결정이 되니까 또 이번엔 또 기피 신청을 한 것이죠. 이게 뭐 어쨌든 뭐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 수단이란 수단은 모조리 지금 다 동원해서 지금 지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셨고 이런 어떤 분이 정작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도 그 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결국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3심제 그리고 재판의 절차가 공평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으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 그런데 현재 그 6개월 이내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임의 규정,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장관이라든지 지금 검사 탄핵에 있어서 6개월 이상 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을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이라면 이제 시간 끌기 작전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양측이 모두 이제 계산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뭔가 계산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의 한마디 한마디 메시지 낸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신뢰받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워낙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국난 극복을 할 것인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 국방에 대해서 안정성은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더 실력을 잘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여야의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본인의 변론을 하거나 변명을 한다 그러면 그거조차도 여당의 리스크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동조당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친윤이 여전히 주류가 되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쫓겨나듯이 해서 비주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가 재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내부에 성찰을 할 시간인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포증에 휩싸여서 여전히 제정신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여야 모두 동일하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조기 대선 국면을 지금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어쨌든 탄핵보다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보다는 더 좀 최중심이 늦게 나왔으면 하는 거고 역시 이제 윤 대통령도 되도록이면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 결과보다는 본인의 탄핵 심판이 늦게 나왔으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이 이제 공평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법 규정으로 공직선거법은 633이 강행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항소심과 지금 현재 대법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6개월 이내 끝내야 되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심리는 6개월 이내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재량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법 규정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지키자. 뭐 그런 게 저희 당의 좀 기본적인 입장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대표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계다. 그리고 또 심지어 국민의힘을 또 내란 또 동조당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격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리고 이율 배반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 계속하자면요. 어제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시점을 두고서 이제 상당히 이제 또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지금이냐?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장직 내려놔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꼼짝 않더니 왜 지금이냐? 라고 묻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아마 예전부터 이장직 사퇴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당내에서 친문이나 아니면 비명예 의원님들이 이런 제명인의 마을에서의 강성 못소리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이재명 당대표한테 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그리고 전체 국민들을 아우러야 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단순히 지지자들만 챙기지 않겠다. 그리고 중도층과 더 확장성 있는 행보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의 그런 제한된 국한된 역할에 있어서 본인이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요즘에 챙겨야 할 일들이 참 많아졌다. 그래서 아쉽지만 내려놓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팬덤 정치와 거리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들입니다. 이제 2장에서 뭐 대통령을 생각하시니까 뭐 아마 내려놓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성장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역할을 해온 것이 제명인의 마을 같은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개딸이라고 하지만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저런 어떤 강성 팬덤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또 뭐 부러운 어떤 측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면 이제 이런 어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좀 대내외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장직을 내려놓는다 해가지고 그 팬카페를 무시하느냐? 그 결코 아니라 오히려 더 치밀하게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관리를 할 것이다. 명분 형식적인 어떤 이장직 사태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당 수습안의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간판 내려야 된다. 간판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김태흠 충남지사가 했습니다. 비대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된다. 재집권보다 국민 신뢰 회복 노력이 우선이다. 또 조기 대선도 지금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당의 전망의 위기다.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재창당이 아니라 아예 그냥 창당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리고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친한계 의원들을 왕따시키고 사실상의 한동훈을 내모는 데 있어서 주류 역할을 한 것이 친윤 세력이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었다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의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지만 뭐 중진의 힘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내란 옹호당이다 아니면 내란 동조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서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승산이 과연 있을 것이냐. 정말 여당에서 야당 되기 너무 싫어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고 우리가 여당 계속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정 운영해 나갈 거야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대선에 관심이 있는 많은 그런 굵직한 국민의힘에서의 의원들은 더더욱이 빠른 트랜스폼, 변화의 그런 새로운 옷을 입기로 주문을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본질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과연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 있을지는 정말 아리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왜 김태흠 지사의 목소리가 눈에 띄냐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체로 원내에서 의총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들을 종합해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통합을 중심에 두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원내의 분위기라면 김태흠 지사는 재창당을 얘기했거든요. 완전한 혁신을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들어야겠어요? 예, 저는 김태흠 지사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뀔 때도 21대 총선에서 이제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모시고 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어떤 당명이라든지 당헌 당규를 바꾸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와서 물론 이제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2022년 뭐 지방선거도 이기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참패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당의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도 좀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저희의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재창당한다는 각오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비대위원장 체제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전환한 그만큼 비상시국이라는 건데 이런 어떤 비상시국을 그냥 뭐 조용조용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결코 당의 미래를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태흠 지사의 어떤 생각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이제 바꿀 때 어떻게 당헌 당규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좀 더 책임지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이기는 정당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선출 문제를 두고 또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관련 발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내 인사라는 걸로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분이 과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석고대제부터 해야 된다. 석고대제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는 내부의 인사로서 좀 해야 한다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안은 지금은 이제 수습 기간이고 정리하는 기간이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는 언제든지 당이 정상화되면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수습 기간 동안에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느냐 요 안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 내냐 당 외 인사냐 아니면 당 내면은 원 내냐 원 외냐 이제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나요? 예, 지금 일단 당내 인사 중에서는 지금 현재 그 5선 이상 되는 의원들이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좀 하마평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야기하신 이제 김대식 의원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일리가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은 현재까지는 당내 인사 중에서 이제 누구를 할 것인지 좀 웨이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게 뭐 100%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원외에서도 얼마든지 모셔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임기 권한 대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지금 급하게 지금 현재 선출할 필요는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일단 권한 대행 체제에서 조금 여유를 갖고 그 합리적인 결정을 하자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다수이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서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며칠 더 있다가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그 표에 안 나왔던 분들 중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외부 인사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당 선관위원장 역할을 했던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신 의원님 바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초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거. 네.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면 이제 안정감 있게 중진 의원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지가 모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원외에서 했을 때 물 한 모금 드시죠.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게 총합이 모여지진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내일 의총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신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무성 전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원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안정감 있게 지금 사태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몇몇의 중진 인사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가 또 권성동 의원으로서의 친윤의 색깔이 가깝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까지 친윤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 목소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도 중도적인 인사로서의 중진을 세울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권성동 1급 체계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내부에서 논의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판 절차 지연 우려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에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보낸 건 지난 16일 오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탄핵심판 의결서 도착했다는 통지하면서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그 의례적인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관련 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송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 등 다른 식으로도 시도한 송달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류가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후속 절차 지연 우려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논리인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비슷한 논리를 편 거는 또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논리를 주장한 건 또 당시 여당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탄핵 심판 중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마무리되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나눠서 뽑는데 박 전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주요 인사권을 휘둘러선 안 된다며 지금 여당의 논리를 편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공석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대통령 몫의 인사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대법원장 몫의 이정미 재판관 임기 종료가 다가오자 야당은 후임 논의가 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후임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뒤 임명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벌의 시에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합니다. 지금은 단순 직무 정지 상태라 헌법재판관 임명도 탄핵 결정이 확실히 나오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건 민주당뿐만 아닙니다. 7년 전 권한대행이 도장만 찍는 수준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괜찮다고 본다며 지금의 민주당 주장을 펼친 건 권성동 당시 탄핵 소추단장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있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식의 아전 인수격 해석이 양당의 자충수가 되어 날아오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예, 그러면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공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빠른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관련법 조항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된 게 법적 근거입니다.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심판 정족수 규정에는 심리를 기준으로만 재판관 숫자를 정해놨고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있어야 결론까지 내릴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얘기인데 현재는 재판관 6명으로 결정까지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정치권의 표계산을 차치하더라도 비어있는 재판관 임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 헌법재판소는 공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는 국정 공백 우려 속에서도 민생 회복 방안을 두고 전국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의회든 협의체든 서로 자신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취지라 접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헌법 절차에 맡기자며 여러 민생 수습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일 탄핵 가결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이어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타격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은행권 금융 지원 방안 등 내수 진작 대책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에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역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여당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제안하며 여당이 대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정 합의하에 주요 금융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시스템은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이 대표 주재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시 열고 민생 법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에 키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력만 행사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상견례 자리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는 한동안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황놀이에 심취했다고 꼬집으면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라는 글을 올려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앞에서는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하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일방 처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금투세와 상법 개정안 등 이런 식으로 기만을 반복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데 경제 죽이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 비대위 체제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며 이번 비대위는 재창당 준비위원회 수준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라며 지금 필요한 건 재집권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현직 정보사령관과 간부들을 비밀리에 불러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회동은 대낮에 햄버거 가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오후 이곳에서 국군 정보사령부의 전현직 사령관과 간부들이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습니다.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간부가 제보에 나선 겁니다. 계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전에 이미 만나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임무를 준 걸로 보입니다. 회동 참석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까지 모두 4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배후 기획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회동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 접수와 북파 공작원, HID 요원들의 투입을 사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인 정모대령은 호출을 받고 갔더니 노 전 사령관이 등장해 중요한 임무가 있을 거라며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너희는 전산실에 가면 된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한 인원은 선발했냐고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장성이 극비에 붙여졌던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건 물론 마치 상관처럼 현역 사령관과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이 같은 비밀 회동 사실을 파악해
프랜차이즈 매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종로세 모집 오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경찰분들이 가져가시는 건데 특히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을 사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깊어지며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해 2,450선으로 물러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류한홍 기자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2,500선 진입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는 이틀 연속 밀리며 2,45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1.29% 내린 2,456.81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은 4,600억 원, 기관은 1,500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은 7,1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6%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0.14% 오른 채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해 0.58% 내린 694.47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500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1,200억 원, 기관이 93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는 19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심이 고조되는 것으로 시장에선 분석했습니다. 시장 예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결정하더라도 내년도 금리 인하폭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이는 쪽으로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에 좀 부담으로 작동을 했고요. 미국 FOMC 결정을 앞둔 경계심 영향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1,430원대 초반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39원까지 오르며 1,440원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충격 당시 1,440원을 돌파했다 1,420원대로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고점을 높이고 있어 외환 시장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호해요, 호해. 이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말이죠. 이 호해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신문을 말하는데요.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호해가 발행된 이후에 한동안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각 신문사들이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이 지하철역과 길거리 등에 배포되면서 호해를 손에 든 시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중장년층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호해라며 반가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젊은 층, 이른바 MZ세대에겐 생소한 신문이라서 오히려 관심이 컸는데요. 살면서 처음 호해를 받아본다, 지하철에서 모두 신문을 읽는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SNS에는 신문을 들고 찍은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발행 부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 이날의 호해를 구하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굿즈로 생각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엔 호해를 포함한 탄핵 굿즈, 역사 굿즈를 사고 파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에 대해 시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종이신문으로 기록하고 직접 소장하려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맹 관계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미 동맹에 차질이 없을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매슈 밀러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 간에 맺어진 거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at alliance is not just an alliance between presidents, it is an alliance between governments and an alliance between peoples. And our commitment to that alliance remains ironclad.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회복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일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적 절차의 평화적 이행으로 평가했습니다. Democratic resilience that was hard won several decades ago, and we've seen them follow peacefully a process that was laid out by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미국 국무부도 권한대행과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걸 확인했다며 탄핵 사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도가 가진 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건 황금폰의 복구. 최근 명태균 씨에게서 확보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 장치 1개입니다. 휴대전화 3대의 포렌식 작업을 벌여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포렌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작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공천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힐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 등에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감 중인 명 씨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접견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달 박 의원과 통화하며 구속되면 접견을 와달라고 말한 게 성사된 겁니다. 접견은 30분 정도 이뤄졌는데 황금폰과 관련된 대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셨고 저는 거의 들었습니다. 명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명 씨 측은 공판 준비기일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이 쓰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풀 열쇠가 있을지 검찰의 포렌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이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알림을 발송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3번째로 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이 대표가 이사 등을 이유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지난 11일과 오늘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거듭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선 이를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열릴 예정이던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건진법사 전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를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인들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서울에 있는 전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한때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는 전 씨가 직함만 받았을 뿐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고 윤 대통령도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 씨는 최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도 등장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건진법사 덕분에 공천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주변에서 의혹을 몰고 다닌 전 씨가 전격 체포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기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중소기업에 주는 대체 인력 지원금도 상향됩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12개월 기준 최대 28% 오릅니다. 첫 석 달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인상되고 다음 석 달은 200만 원, 나머지 6달은 최대 16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육아휴직 급여를 합하면 최대 510만 원 증가해 2,310만 원.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도 첫 석 달간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에 대한 사후 지급도 사라져서 앞으로는 휴직 기간에 모두 받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 체제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도 늘립니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단축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과 함께 지원 대상에 육아휴직을 포함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세청이 국세 고액 상습 체납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소설가 김진명과 개그맨 이혁재, 요리사 에드워드 권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이름과 인적 사항을 새로 공개한 대상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모두 9,666명으로 개인 6천여 명, 법인명 3,600여 개입니다. 지난해보다 21% 늘었습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80% 가까이 되지만 100억 원 이상도 35명에 이르렀습니다. 총 체납액은 6조 2천억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조 500억 원 늘었습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 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법인 최고액 체납은 부동산업인 자이언트 스트롱으로 444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대표자는 와타나베 요이치 씨입니다. 유명인 가운데서는 개그맨 이혁재 씨가 부가세 2억 2,300만 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업법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센터도 3억 3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작가 김진명 씨는 종소세 등 28억 9천만 원을 안 냈고 요리사 에드워드 건으로 알려진 권영민 씨도 3억 4,3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와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 6개월간 납부 독려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거주지 수색과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잿빛 연기가 끝을 모르게 피어오릅니다.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입니다. 낮 12시 반쯤 경기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2층짜리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뭐 팡팡 터지는 나는 처음에 주변 변압기가 터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건물 내에서 그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터질 때마다 불꽃이 튀어올라온 거 보면은. 직원 15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2시간 반 만에 겨우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남가좌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도 불이 났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유리 파편 위를 덜컹거리며 후진합니다. 몸통 절반이 가게 안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오전 10시쯤 제주시 아라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커피숍에 돌진했습니다. 가게 내부에 사람이 없었던 데다 60대 운전자도 스스로 빠져나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내리막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금정역 오이도 방면에서 선로에 문제가 발생해 열차가 1시간 동안 멈춰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이도 방면으로 가던 일부 열차 탑승객들이 객실 안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고 반대 방면 열차는 지연 운행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장에 초기 대응팀을 보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8,000개 정도만 남아있는 이 빨간 우체통이 4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컴퓨터도 전화도 없던 시절, 소식을 전할 유일한 수단이었던 우체통. 1993년 전국에 5만 7천 개가 넘었지만 지금은 8천여 개만 남아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우체통이 40년 만에 변신을 꾀합니다. 크기가 2배 넘게 커졌고 소재도 플라스틱에서 철제 강판으로 더 튼튼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봉투만 넣을 수 있었는데 투함구 크기도 키워서 우체국 2호 상자 크기 소포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포는 우체통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사전 접수하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폐의약품과 커피 캡슐 수거를 위한 에코 투함구가 새로 생긴 겁니다. 물약은 셀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가루나 알약만 봉투로 밀봉해 넣으면 됩니다. 커피 캡슐은 커피 찌꺼기를 따로 버린 뒤 알루미늄 캡슐만 봉투에 담아 넣습니다. 투함구가 6배 넘게 커지고 용도도 다양해지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쓰레기 등의 투함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 오물 투기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될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어 우정사업본부는 서울 종로와 강남 90여 곳을 시작으로 새 우체통을 내년까지 1000여 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아픈 시간을 딛고 얼음판으로 돌아온 피겨 간판 이혜인 선수가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성추행 누명과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 피말리는 법정 공방 끝에 혐의를 벗기까지 피겨 선수 이혜인의 지난 반년은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영영 떠날 뻔했던 얼음을 다시 밟는 요즘, 이혜인은 매일 감사와 행복을 읊조립니다. 질 높은 교과서 점프도 화려한 스텝과 스핀도 돋보이지만 내내 밝은 표정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혜인은 같은 링크를 쓰는 유망주에게 힘을 주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후배들에게도 즐기자, 감사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대회 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 같이 생각하면서 그동안 짓눌렀던 스트레스와 부담은 버리고 스케이트를 처음 신었던 마음으로 돌아가 팬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시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고 김연아 이후 처음 4대6 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세계선수권 은메달까지 땄던 이혜인은 최고의 순간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종합선수권에서 태극마크를 다시 노리고 내년 2월 서울에서 열리는 4대6 선수권 입상, 멀리는 2년 뒤 밀라노 올림픽 출전이 목표입니다. 다시 그렇게 좋은 점수 그때처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올림픽 너무 출전하고 싶죠. 코치가 꼽은 이혜인의 장점은 씩씩함. 아픈 만큼 성숙해진 피겨 간판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파이팅하자, 더 나아지자고 대답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의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 박창범 전 우시협회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서울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하고 삼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회장에 맞설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문항과 모집단,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엔 이견이 있어 추후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선두 흥국생명이 정관장에 막혀 15경기 만에 시즌 첫 패를 당하면서 최다 연승 기록 달성도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정관장이 가져갔습니다. 1세트 9대 11에서 내리 5점을 따내며 먼저 기선을 잡았습니다. 2세트도 22대 23에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수비가 뒷받침되면서 도키리치가 내리 석점을 따냈습니다. 흥국생명도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김연경과 투투쿠, 정윤주까지 공격이 살아나며 25대 14로 3세트를 따냈습니다. 승부처인 4세트엔 승부가 물결을 쳤습니다. 11대 15로 뒤졌던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공격 2방과 블로킹 2개 등을 곁들여 내리 6점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18대 21로 끌려가던 정관장은 연속 5득점으로 승부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5점 가운데 부키리치가 석점을 책임졌습니다. 결국 세트 점수 3대 1로 정관장의 승리.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26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부키리치가 34득점, 메가가 20득점을 올린 정관장의 공격이 더 매서웠습니다. 분명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좀 쉽게 무너지는 경기가 조금 있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아쉬움을 오늘 다 토해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개막 14연승을 달렸던 흥국생명은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며 시즌 최다 연승 기록도 1승을 남겨두고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정관장은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남자부 최하위 OK저축은행은 우리카드를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크리스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LG가 외국인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삼성을 90대 76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LG 마레이는 23득점에 16리바운드, 타마요는 17득점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3연승을 달린 LG는 DB와 함께 공동 6위로 올라섰고 9위 삼성은 3연승에서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올해 KLPGA 투어에서 윤이나가 파5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LPGA 투어는 선수별로 시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윤이나가 파5홀에서 122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평균 4.68타를 기록해 이혜원과 박현경을 제치고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4홀에서는 그린 적중률 1위에 오른 김수지가 3.91타로 가장 기록이 좋았고 파3홀에서는 2.91타를 친 서어진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철원 영하 12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이번 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 무척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도, 대전 2도, 광주 3도, 대구 4도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종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에는 눈비 예보도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부, 제주도는 눈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전북과 일부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고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오후부터 잠시 추위의 기세가 약해지겠지만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 다시 날이 무척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